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재산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아빠 찬스 관련된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산 관련된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된 의혹들, 그런 부분이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번에 이제 2002년과 2007년, 8년 이렇게 해서 지금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이 총 9억 2천만 원입니다. 아하. 그리고 벌금까지 포함하면 600만 원 더해서 9억 8천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다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운 지금 이제 추징금을 이제 선고받았었는데 과연 그 돈을 무슨 돈으로 냈었느냐? 물론 본인이 경제 활동했다거나 무슨 전문 자격증에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의사나 그랬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체가 있다든가 기업이 있다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교수자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전혀 의심이 가지 않을 건데 딱히 활동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네. 케네디 스쿨도 가고요, 칭화대도 가고요, 러커스 대학이라고 미국에 또 거기서 로스쿨 뉴저지. 뉴저지에 있는 거기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또 아들은 국제고등학교 경기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인데 한 학기에 거기는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청신국제고. 네, 청신국제고. 거기가 국제고 중에서 유일한 또 사립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학비가 실제 들으면 한 학기에 한 30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 보내고 다시 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 예. 거기는 1년 학비가 딱 1억이랍니다. 예. 9천 뭐 얼마나 그러는데 1억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비용들은 무슨 소득으로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국민들이 그래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무총리라는 그런 높은 고위직으로 가기에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존경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들어온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나간 거는 수십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유를 이제 그 소득을 밝히라고 했더니 나온 사람들이 이제 후원회장했던 강신성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알고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가량 후원회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법 정치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정치자금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유죄 같이 받습니다.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미국에 김민석 후보가 일가족이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생활비 됐었잖아요. 생활비. 그러니까 매달 450만 원을 김민석 의원한테 보내준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토탈 2억 5천만 원. 이것도 이제 불법 추징금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이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4년에 민주당이 민주연합으로 이제 당명을 바꾸면서 민주당이라는 당이 빕니다. 네. 그 간판을 이 강신생이라는 분이 그 간판을 가져와서 본인이 당 대표예요. 예. 그리고 2년 뒤에 김민석 후보를 내세워서 김민석 의원이 거기 또 당 대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스폰서 이분의 존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스폰서 관계가 아니라 뭔가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 사람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리고 지난번에 왜 하루에 왜 그 1,000만 원씩에서 9명이 가지고 9천만 원 빌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도 이 강신성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강신성 회사에 있는 직원이고 예. 그리고 그 직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본인이 왜 1,000만 원 빌려주면 이자가 2.5니까 1년에 25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김민석 의원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그보다 20배 많은 500만 원을 김민석 의원한테 또 후원을 한 거예요. 500만 원이면 그 후원금 맥스 채워갖고 후원한 거네. 꽉 채운 거죠. 500만 더 예.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400만 원 또 후원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돈 문제, 의문투성인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조국 같은 경우는 위선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민석 씨의 위선과 의문투성의 돈 문제 때문에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추징금 6억 원을 완납을 하면서도 순자산이 7억 원 넘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도 이런 식으로 재산이 늘어나냐. 뭐 자녀 학비에 대해서는 전처가 뭐 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계속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추징금을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요. 4인간 채무 1억 4천만 원도 차용금을 가장한 정치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이퀄 조국 곱하기 송영길. 조국 곱하기 송영길.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조국이라면 조미를 비롯한 자기 딸은 보통 사람의 꿈인 의사를 시키고 네네. 아들은 어떻게든 아빠의 꿈을 못 이뤘지만 법조인을 시키려고 로스쿨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실패했죠. 네. 그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넘어서 불법을 해서 엄마는 징역 4년, 아빠는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대자비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1번이 조국이고 2번이 송영길. 네. 송영길은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이 둘의 핵심을 그냥 곱하기 했는 것이 김민석 총리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나경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전과사범 대통령, 전과오범 국무총리의 환상적 조합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비판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뭘 보고 있냐면은 김민석 의원의 그 페이스북 예, 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띄워드릴게요. 같이 띄워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 지금 보면 이틀 전 같은 경우에 이틀 올린 전건 거하고 아니구나. 지금 예. 바로 7시간 전, 지금 예. 5시간 전이네요. 예, 예. 올렸던 글이 있는데 이틀 전에 올렸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채무를 대출을 받아 변제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서민들 대출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담보 대출 안 돼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대출하기 위한 요즘 뭐 스트레스 뭐 저쪽 DSR, 스트레스 DSR, DSR 이런 아이고, 식으로 예, 하면서 예.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해도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 담보로 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대출 받은 증거 내놓으십시오. 요즘 집이 있어도 집 담보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뭘 담보로 해가지고 했죠? 나 앞으로 국무총리 될 사람인데 남 믿고 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대출 받는데 보증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내보라고. 그거 다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안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이준호 대변인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걸 사적 대출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대출금이다라고 하면서 증거자료를 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11명한테 똑같은 그 형식의 대출 관련되는 그 계약서를. 그런데 본인은 그게 대출이라고 하면서 했지만 법원은 그거 대출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 맞아라고 했거든요. 여기 법적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은 게 네, 법조인께서 정치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이거는 사인간의 대출이다. 대출금이다라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냐면은 정치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정치자금을 증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 내면은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거는 정치자금을 공여해 주는 건데 그거는 공꼴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거를 공꼴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이다라고 하는데 대출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식으로라도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이게 대출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를 어떻게 보느냐. 둘 사이의 관계. 뭐 소울메이트, 예.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친구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뭐 주식도 줄 수 있고 진짜 친한 친구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아니고 한데 사업상 만났던 사람이 공짜로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자를 냈는지. 이자를 지금 2018년부터 5년간 해놓고 한 푼도 안 들고 지금까지 원금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 달라는 거 독촉 하나도 안 했다. 그건 증여지. 그게 어떻게 대출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2002년, 2008년, 2007년 이럴 때 지방선거, 뭐 총선, 대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왔던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억 4천 내지 또 누구는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은 뭐 앞에 있는 국가 채무를 변제하느라 변제기를 늦췄다고 하는데 변제기 늦췄다는 것과 관련된 협의하는 거 한번 내보시라고 해요. 그거 하나도 없으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예, 예. 이제 관련된 증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 SNS에 오늘 예. 쓰는 글을 보면요. 제 정치자금 사건의 본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 또 검찰 정치자금법 닫아죠. 예.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예.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근데 또 하나 밑에 줄에 보셔야 되는 게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입니다라고 썼는데 앞에 이제 전제가 있어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뭐요? 예전부터 얘기했던 대장동 변호사들이 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뭐 국회의원 되고 아니 그건 벌써 국회의원으로 예, 예. 왔고 이번에 민정수석실로 5명인가 갔습니다. 공직기관 예.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거 다 뭐 하죠? 검찰 인사하죠.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증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간데 결국은 이건 뭐겠습니까? 검찰 길들이게 하고 니들이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한다고 이 사람들이 검사가 나와가지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한 쉬운 거죠.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김민석이란 이름 하에 김민석이 주장하는 거 이름 하에 거기다가 이화영을 넣으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이 그렇게 뭐 그 연어회하고 소주로 그 회유했네. 뭐 정치 검찰이 됐는데 그거 법원에서 들어줬습니까? 7년 8개월 실형 선고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법원이 정치 검찰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원이 그러면 공소기각 한다거나 무죄를 판결을 하지 왜 기소되는 족족 다 유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죠. 지들이 지금 그 정권 초기라고 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김민석의 이러한 태도가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현실을 국민들이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 자금이 아닌데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인데 자막이 잘못 들어가네요.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국 전문가인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입시 비리 관련 전문가인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강득구 의원이라고 있어요. 강득구 의원. 예. 강득구 의원이 이제 뭐 김민석 의원 아들과 친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이 좀 아들 하는 입법 이런 게 좀 내용 기특하게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하. 제가 듣기로는 강득구 의원하고 지금 이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네. 합니다. 뭐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시원하게 사과만 하시죠. 뭔가 특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조사 중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본인 자제가 이제 대학이라면 요즘 스펙들 있으면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거 특히 인정 많이 받고 국내 대학도 인정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있는 의원실로 뭐 인턴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의원한테 부탁해서 상을 준다든지 품앗이. 품앗이 하죠. 그래서 상대방 또 의원의 세미나에 참여시킨다든지 등등 하는 게 전형적으로 조국했던 겁니다. 야. 조국 교수가 이제 교수 이제 지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당신 자녀 나한테 보내, 내가 인턴집을 써줄게 예. 하고 자기 자녀 보내가지고 거기서 논문 제휴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녀가 특히 지금 뭐 그 이제 국제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게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살아야지만 또 입학할 수 있는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학 과정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본인이 실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력 플러스 아빠 찬스로 인해 가지고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런 스펙을 쉽게 가지고 그걸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입시 부정 우리 국민들 좀 영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입시 부정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넬 대학 입학했을 때 본인이 왜 자기 입학 서류는 안 넣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거 블라인드 검은 매직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 실제로는 어떤 스펙들을 넣었는지 이런 거를 공개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입시 자료를 활용 안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그 증명한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거는 오해를 지금 자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개하기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몇몇 기자들이 지금 코넬대에다가 좀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네. 코넬대에서 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그렇죠. 못한다는 식으로 좀 네,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저도 예전에 조국 사건 취재할 때 저 미국에 영어로 메일도 써보고 제가 저도 조지 네. 워싱턴 대학에다 비슷한 얘기해봤는데 비슷한 거기 답변 받았을 비슷한 답변 거예요. 받았어요. 예. 답변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마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김민석 의원이 7시간 전에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좀 예. 참담한데요. 뭐라고 돼 있냐? 세비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세무 변제. 지나온 삶의 감사에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밑에 댓글에 보니까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뭐 어쨌든 그런 그 종교적인 댓글이 있는데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입니다.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도 농땡입니다만 교회를 다닙니다만 요즘은 헌금하면은 연말 정산할 때 다 그거 연말 정산 영수증 다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하셨고 평균 이상 하셨다고 하면은 그 내역 다니시는 종교 단체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얼마를 내셨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그럼 합니다. 국세청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본인이 네. 이제 연말 정산하시면서 네. 정말 헌금을 했고, 근데 워낙 어떻게 보면은 뭐 신심이 있어서, 근데 그거하고 뭐 사실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연말 정산하면서 교회에 헌금했는 내역 하면은 다 그 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교회에 헌금했던 내역 받아가지고 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도 그 본인이 연말 정산하시면서 있었던 자료 이런 분들을 내주신다고 하면은 뭐 그걸로써 진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본인이 국무총리로 가는 KTX를 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셔야 돼요. 다른 곳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지금 김민석 의원 지금 부인이 첫 번째 부인 현부인. 현부인이니까 네. 그 지금 대학에 들어간 그 부인은 전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인도 이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 부인이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 소명을 하면요 김민석 의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을 이제 본인이 거의 없는데 쓰는 거는 많다. 그러면 같이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부인에게 도움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부인이 상당한 사업체가 있다거나 상당한 재력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도 가능한데 지금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2023년에 800만 원대 사업 소득이 네. 있었다 이렇게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대면은 차이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800만 원대인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부인에 의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사실 개인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민석 의원께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혼하시고 새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리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넬 대학교를 간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전 부인하고의 사이에 난 자녀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부인이 그 아들의 어떤 학비 같은 걸 부담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이제 갓 성년됐으니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느냐 그 부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내가 내가 아이들 양육비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 자체에서 김민석 의원님한테 상당 부분 부담을 하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걸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자체에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님들한테는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한번 좀 내봅니다. 맞아요. 그 양육비 같은 경우 본인이 그 하기로 이제 서류를 썼는데 그 지키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드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좋은 아빠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의문투성이인 돈 출처에 대해서 소명도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 거를 밝혀서 서류로 증명하면 되죠.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그 엄마하고 나눠서 생활비 지급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인 말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각종 의혹을 지금 야권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김민석 후보자가 출석 없이 중국의 칭화대 석사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 자신의 아바타가 중국에 있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석사 취득하고 부산시장 출마를 2010년에 동시에 해냈느냐 초능력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비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문위원들로부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 통상적인 청문 일정이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 청문회가 이틀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틀로 잡혀 있는데 1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인사청문을 위한 첫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이런 거 다뤄지겠죠. 그런데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나흘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흘간 있었는데 이번에 이틀. 이건 지금 나흘이 아니고 다세를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의혹이 너무 많은 상황인 거고 증인도 이제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제출 말씀드리니까 지금 한 말씀 말씀드리면 그 아들 국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제고의 자료 제출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국제고에 적혀 있는 아들의 이제 스펙, 그러니까 코넬대 갔을 때 그 학적부 그걸 이제 공신력에 있는 그 학적부를 통해서 영어 버전으로 바꿔서 미국에 제출하거든요.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혼자 우리 아들 그 쓴 적 없어요. 국회에서 세미나한 거, 무슨 대외 활동한 거 이런 거 시에 활용 안 했어요. 말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도 그랬었어요. 전부 다 우리 딸은 우리 자녀는 분명히 인턴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증거가 다 나오면서 다 그게 부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 없이 말만 하게 되면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국도 보면은 조국 전 장관도 당시에 딸 진단서 요구에 페북글 같은 걸 페이스북 같은 걸 캡처해갖고 허리가 다쳐서 돼지가 되고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게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서 그래서 국민의 공부는 그냥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서울대 병원장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제가 병원 찾아가고 자료 담당관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왜 그 진단서 양식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리고 그때 그 진단받은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진단받은 내용까지도 개인정보다 하면서 양식만 껍데기만 보내줘가지고 정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뭔가 제대로 제출하겠어요? 이번 제출하도록 해야죠. 이거 지금 김민수 후보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2의 아까 말씀드린 조국 곱하기 송영길인데 이건 해북다급인 거죠. 그리고 칭화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칭화대 제가 알아봤더니 칭화대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의원을 본 사람은 있습니다. 칭화대에 들어가서 왼쪽 건물로 가면 지금 김민석 의원이 다녔다는 그 법학 전문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1년짜리 코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서 혼자 책 들고 달랑달랑 왔다 갔다 본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김민석 의원은 최고위원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당직을 맡으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위원은 엄청 바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최고위원에서 이틀 정도 시간 잘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일을 몰아서 미리 앞당겨 한다거나 뒤에 미루거나 해서 이틀 정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수업 듣고 와서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몇 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쭉 하다가 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나간다고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영등포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갔어요. 부산에 이사 가서 부산 남구의 대연동이라는 곳에 이사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거의 3-4개월 했습니다. 거기 상주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식으로 다 다녔다고 증빙이 다 있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 그러면 뭐 교수한테 쎄쎄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경선 떨어집니다. 예. 경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 끝나요. 그 다음 달에 칭화대에서 석사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초반에는 학교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한 10분에 한 8, 7 정도는 안 다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실제 다녔다고 해서 증명해야 되고 학적부 또는 학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입증해야지 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다녔다라고 말만 한 것으로는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역시 입시 전문 패널 저희가 나중에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은 저 특집으로 한번 아하. 저를 인사위원회 청문회 위원회 좀 꽂아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꽂아주시면이 꽂아주시면 아니고. 대변인이 어떻게 꽂아주시면이 뭡니까? 꽂는 게 아니고 이게 모셔라 좀. 예. 인사청문회 된다 그러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진짜 봐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한주 국정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공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한주 국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그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인수위원장 그 역할을 똑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의 야학교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에 관련된 멘토다 이렇게 또 많이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아주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야 이거 부동산 투자 내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알기로 이분이 성남시장 때부터 그 같이 했고 경기도 때는 경기연구원장인가 했고 예, 그 이재명이 그 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민주연구원장도 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명과 거의 뭐 정치적 동지관계, 정치적 띵크탱크. 한마디로 뭐 그 국민의힘에 여의도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믿고 맡기는 사람인데 지난 경기지사 되고 했을 때에 본인이 뭐 기본주택이네, 기본 시리즈 그렇죠. 이것도 다 이 예. 사람이 만들었죠. 아하. 그런데 웃기는 것이 서민들한테는 정말 기본이 되는 집을 주고 대신에 우리는 허화주택에 수십 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 기억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이 개수가 어마어마했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부동산 회사. 그렇죠. 그래서 아예 네. 법인을 만들었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레고 블록을 하나 했는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상가였던가 그거를 상가, 애들한테 재개발지 선물을 줬던 때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 상가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뭐 10배가 넘는 시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자, 저희가 봤을 땐 투자인데 자기들 말로는 투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렇게 재산을 10배씩 키워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은 리빙 사는 곳이지 바이 사는 거야 아니야. 너네 까제 깨구리 붕어는 국가에서 나눠주는 임대주택에 살고 우리는 부동산 회사 키워가지고 몇 년 지나면 그게 10배씩 키우는 재산 증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기본 주택에 살아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먹고 이게 그 경기도지사 때 자리를 맡다가 그런 일이 밝혀져가지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에요. 2021년 9월에 당시에 이제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갖고 이한주 씨가 그때 물러났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청담대교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한강에 쫙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축 아파트. 이런 데는 누가 살까? 이런 건 누가 살길래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을까 싶은 게 있는데 한주가 살아요? 예, 거기 아직 입주는 안 했고 곧 할 것 같아요. 뭐 이름이 그래요. 뭐 르엘, 청담 르엘, 르엘, CL 이런 종류 이름이면 전부 다 최고급 주거입니다. 르엘은 그 롯데에서 만드는 그 브랜드 중에 최상위 클래스 아파트입니다. CL은 대우에서 만들고 최상위 클래스고. CL은 없지 않아요? CL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재개발했던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CL이 들어올 곳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료상에서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르엘과 CL 모두 다 이렇게 30년 동안 재개발 지역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 상가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소득까지 이걸 다 합하면요 수십억 원 되는 거예요 소득이. 30년 동안 묻어둘 수 있는 그 재력이 참 대단하네요. 수십 년도 된 거고. 그 르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34평짜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0에서 60억 정도 지금 시세가 되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이게 좀 이제 국민들 좀 이게 전문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이 사면 이게 세금이 40%가 붙거든요. 뭐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러면 근데 이게 법인으로 사면 이게 세금이 19%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족해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 사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법원에 샀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자녀한테 물려줄 때 세금을 적게 내고 물릴 수 있으니까 훨씬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듭니다. 프루지오 CL 아니고 서밋이래요. 서밋. 대우 프로지오는 제일 그게 상위가 서밋. 서밋 CL 아닌가? 서밋 달라요. CL은 옛날에 2NE1에 있던 감사합니다. CL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법인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거는 상속 증여 대비죠.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대기업 뭐 운영자들이 같이 모여서 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이 대통령한테 상속세율이 좀 높은데 그런 것들을 좀 경영권 방어 취지에서라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거기에서 일거에 잘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한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권 인수위원장은 상속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키운 다음에 뭐 그 아파트를 상가를 직접 증여를 하면 그걸로 해서 팔아야 돼요. 사실은 팔아야 상속 증여세를 내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는 가족 부동산 회사까지 만드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 뭐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최총화로서 자본주의의 세금을 합법적인 절세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착착착착 해가면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줄 테니까 우리는 너네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 그런 내로남불을 우리는 질타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지금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청담동에 있는 거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르엘 맞고요. 옛날 삼익. 영등포구에 2005년도에 산 거 있어요. 상가 대지인데 이게 재개발 확정돼 가지고 들어서는데 그 브랜드가 서밋 드CL. 그게 이제 서밋 드CL입니다. 네. 우리 형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상 복합 예정이고 브랜드는 서밋이다. 르엘은 2025년에 완공이고 서밋 드CL은 주상 복합 들어서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그 야당이 그런데 이거 내부에서만 싸우지 말고 이런 거 인사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도 검증 없이 임명했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1년에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건인데 이한주 씨 관련해서는 근데 이거 알고도 임명했다면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알고도 임명했죠. 왜냐하면 그때 예. 경기도에서 민주연구원인가 그거 예. 사퇴할 때 부동산 문제도 사퇴했었잖아요. 정책위원장. 정책위원장. 그때 사퇴해서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자기는 몰랐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퇴했으므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그 모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고도 또 임명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김민석 후보자나 그다음에 이한주 위원장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고 나섰는데 일단 그 강득구 의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요새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후보자 때리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가슴이 저릴 만큼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담담하게 그리고 절제된 모습을 지키고 있다. 그를 알기에 제가 화가 나지만 그러기에 더 그와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 이분 유명했던 분이죠 선거 때 양문석 의원이 현 집권 세력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는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할 때 언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앞뒤 맥락 잘라먹고 기계적 중립에 탈을 쓰고 선명한 채 공정하지 않은 신문 방송을 향한 우리의 분노를 토해내는 앞으로 일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없는 사업도, 그러니까 자기 딸 명의를 빌렸는데 딸이 사업을 시작 안 했잖아요.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그걸 사업 자금을 한 것처럼 매출을 일으키는 가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지금 사기죄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뭐 김민석 후보를 지키자고요. 좀 자기 먼저 사건이나 자기 재판에 좀 집중하는 게 더 국민한테 예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